안녕하세요. 유튜브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2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유신체제 선포 이후 본격화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겪는 위기입니다. 선생님, 이때 그 유명한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다리를 저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1971년 총선 때요. 그 전남 무안으로 지원 유세 나갔다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되는 건데요. 하필 이제 7호차 일본에 있을 때 그때 유신이 선포되는 거예요. 김대중은 이제 귀국을 포기하는 거고요. 그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유신 반대 활동 이걸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박정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에는요. 1973년 8월 8일 88 88 올림픽. 그때 이제 도쿄에서요. 당시 야당 중에 통일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양일동 의원이 있었는데 양일동 의원을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랜드 팔레스 호텔로 갔는데 이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한테 그 납치가 되는 납치. 그런 식으로 되면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쓰는 그 전용 선박 이게 용궁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감금돼서 이 대한해협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앙정보가 일본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비화된 거고요. 이게 또 미국에까지 이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한해협에서 수장될 뻔한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면서 살아나게 된 거죠. 아니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상도 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 야당 지도자를 납치를 해서 살해를 하려고 해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한다는 게 하죠. 와, 진짜 박정희 정부의 그 폭압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어쨌든 간신히 살아난 김대중은 그때 이제 가택연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가택연금 상황에서도요. DJ가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반유신 활동 여기에 또 나서는 거고요. 특히 이제 1976년 3.1절 때 제야 인사들이 유신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이제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3.1 민주구국선언 이걸 하게 되는데 이게 명동성당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동 사건이다 뭐 이렇게도 불리게 되는데 이 김대중도 이제 윤보선, 뭐 정일형, 함석헌, 또 그 문익환, 뭐 함세웅, 우리 뭐 들어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동자로 이제 지목되면서 이게 긴급조치 9호 위반. 긴급조치? 야, 참. 그 9호 위반으로 이제 구속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심에서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는데요. 이게 이제 1977년 12월까지는 그 감옥에 있다가 그때 이제 고관절염 아까 다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계시다가 1978년 12월 그 부대 대통령 선거가 또 이제 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박정희가 다시 당선된 거고. 그렇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가 그 2년 9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동교동 자택에 연금 상태로 또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풀어주는 의미가 없는데요? 집에 가둘 거면?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이제 좀 있다가 1979년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상황을 보면 제2차 오일 쇼크 일어나고 또 YH 사건 그렇죠. 일어나고 이 부마 민중 항쟁 끝에 결국 이 박정희는 그 자기 부하였던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독재자가 없어지는 거고 이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 유감스럽게도 이해 전두환이 중심이 된 그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12.12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전두환이 또 등장.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듬해 1980년 뭐 서울의 봄, 민주화의 봄 이렇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런 거는 그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5.17 쿠데타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때 광주 시민들이 저항한 건 뭐 유명하고요. 끔찍한 삭살을 당했죠. 이때 김대중은 이 광주 민주화 그 운동과 이제 엮여갖고 뭐 내라는 뭐 조작 사건, 이런 걸로 뭐 내라는 뭐 예비 뭐 했다 이렇게 된 거죠. 또 구속되고 사형 선고도 당하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이 박정희에 이어서 이제 전두환도 이 김대중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DJ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서 두 번째로 또 죽음과 맞닥뜨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납치 한번 당했다가 다행히 이제 전 세계적인 구명운동 이게 좀 쭉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1년에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하고요. 또 1982년 12월에 가면요. 이 신병치료 이 명목으로 정치활동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 써라. 그래놓고 이제 DJ를 이제 미국으로 출국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BJ는 또 미국에 가서 그 2년 동안 이제 사실상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때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호소하는 이런 활동을 또 벌이게 되는 거고요. 또 국내에서는 YS가 단식 하면서 변화가 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교동계에서는 이제 김상현을 대리인으로 세우고 그래서 YS와 김상현이 이제 중심이 돼서 민추협이라는 걸 만든 거고요. 민추협. 그러면서 이제 1985년 2.12 총선을 맞게 되는 건데요. 그 2.12 총선을 앞두고는 이제 김영삼하고 또 DJ가 손잡고 선명야당 신민당 또 신민당이죠. 그 신민당을 이제 창당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신민당이 선명야당을 표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그때 당시 제1야당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민한당이었죠. 그렇죠. 민한당. 근데 이 민한당은 그 전두환 군사 정권이 만든 정당이다. 뭐 이렇게 여겨져 갖고 국민들한테 사실은 그 야당 취급을 못 받았죠. 그렇죠. 신뢰를 못 얻은 거죠. 그래서 그 김대중이 이제 귀국을 어쨌든 하죠. 그렇죠. 1985년 2.12 총선 직전에. 직전에. 근데 귀국하자마자 역시 또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 당하고 벌써 몇 번째일까요? 근데 그렇긴 해도 그 김대중의 귀국은 이 국민의 그 민주화 열망 있잖아요. 거기에 뭐 기름을 이렇게 딱 부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낳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얘기하기 직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민한당 그 총재가 그 당시 유치송이었거든요. 유치송? 유치송이 또 상도동에 살았어요. 그런가요? 그때 야당의 대표급들이 다 상도동에? 살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이제 새로 창당한 그 신민당이 2.12 총선에서 이제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는 거고요. 국민들은 이제 야, 나만 전두환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총선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흐름이 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그 1971년 이래 이제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실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 동네 보라매 공원 여기에서 이제 130만 참여하는 그 DJ의 유세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고요. 유세 마치고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이 김대중 후보가 이제 지게차를 타고요. 지게차요? 신대방 삼거리로 나와서 다시 장승백이 삼거리로 그리고 이제 노량진 삼거리로 그리고 노량진역을 거쳐서 한강대교를 넘어서 서울역까지. 우와, 이거 엄청난 행진이었겠네요. 와. 근데 어쨌든 그 1987년 대통령 선거는 이 거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군사 정권의 그 길을 꺾은 상태에서 이제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끝내 후보 단일화를 결국은 이렇게 못 해갖고 이 노태우가 그 어부지리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거 너무 좀 뼈 아픈 것 같아요. 그 당시 지지율을 보면 그 김대중이 김영삼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이제 두 번째 대권 도전이니까 그냥 그때는 김영삼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이 군부 독재가 좀 더 빨리 종식되고 그리고 나중에 김영삼도 혹시 뭐 3당 합당 같은 거는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좀 꼬인 거죠. 상당히 좀 아쉬운 내용인데요. DJ도 나중에 사과도 했죠.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근데 전두환이 여전히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는 거잖아요. 물러난 상황이 아니고. 전두환이 선거 관리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양김이 단일화를 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꼭
그렇게 예, 국민들이 단일후보가 원하는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부정이 벌어졌을 테니까. 선거 부정. 예. 그러니까 선거 부정만 사실은 없었다면요. 예. 그 DJYS가 각각 나왔어도 예. 제가 볼 때는 노태우는 3등이었어요. 아, 그럴까요? 예. 근데 다 부정선거로. 제 친구들 그 당시 군대 가서 예. 어쩔 수 없이 다 노태우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 정말요? 왜냐면 상사가 강요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도 예. 결국엔 36.3%밖에 못 얻은 거잖아요. 와. 대통령이 36.3%도 겨우 당선된 거죠. 예. 당시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예. 또 국민들도 이제 양김이 단일화 안 해서 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패배의식이 또 사려잡게 되었었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 그렇더라도 선거 결과가 노태우가 당선됐다. 그럼 국민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났었을 거예요. 예, 그 점이 참 아쉬운 거죠. 아니, 그때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 이 부정선거를 한 정황이 구로구에서 감지가 돼갖고, 그 수천 명의 그 학생과 시민들이 그 투표 장소에 있던 그 구로구청을 점거를 하고 3일간 이렇게 항의 농성을 벌인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구로구청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패배의식이 사로잡히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김영삼, 김대중은 상당히 완전히 갈라서게 된 거고요. 네. 이 김영삼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1990년에 이 민정당, 그 당시 공화당, 신민주공화당이죠. 그렇죠. 거기하고 이제 합당을 해서 3당 합당.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사회 민주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우여곡절도 겪고 약간 지그재그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제가 볼 때 이때 이때 그 3당 합당이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참 어쨌든 그 3당 합당으로 이후에 이제 치러진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992년에 있었고 이때 김대중은 이때도 도전을 했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실패를 했죠. 이렇게 세 번째 도전도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정계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선언하고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이제 떠난 건 유명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새로 드디어 대통령이 된 김영삼, 이제 문민정부를 표방을 했죠. 그 문민정부는 이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이 정계 복귀를 했고, 이제 대선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 야, 이 김대중이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긴 했었어요. 그 엄청나게 정계복귀 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렇게 밀고 나간 거잖아요. 이번에 아마 4번 도전하면 될 거다 이런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의지 한국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DJ가 영국 유학 갈 때 그 정계 은퇴 선언하고 그때 김포공항으로 배웅 갔던 분 중에 한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DJ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게 다시 도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유학 갈 때 이미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DJ가 포기할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정계 은퇴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언한 거고 복귀할 것 같다 이런 걸 느꼈다는 거고요. DJ는 이후에 이제 아태재단도 만들고 거기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다양한 인사들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에는 1995년 7월에 정계 복귀 선언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새 당도 이제 좀 이따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새정치국민. 새정치국민. 이름이 당시 무슨 당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회의 그러니까 또 특이했죠. 그렇게 신선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민주당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도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보라매 공원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 이게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그 보라매 공원에서의 그 대규모 집회는 그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를 내란죄로 구속 처벌하라는 그 대중적 요구가 크게 일어난 때 그 집회가 있었어요. 물론 이때 이제 정치검찰이 나서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잖아요. 요즘도 정치가 엄청 그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때 그 주인 검사였던 그 서울지검 공안 1부장 장윤석이 이런 망언을 했죠.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아, 참.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덧붙이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어떻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나. 참. 이 말은 결국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장윤석이 나중에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계통 거기서 국회의원을 한 3선 하죠. 그렇구나. 네, 그런 관계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DJ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보람의 집회 이거를 이제 잡는데요. 그때가 12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서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는 거죠. 특검제는 요즘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이때 이제 특검제를 처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바로 도입은 안 되고 좀 더 걸려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데 어쨌든 뭐 보람의 집회 크게 하게 되니까 YS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둘 평생의 라이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YS가 선수를 치는 거죠. 바로 전두환을 구속시키는. 그때 야, 난리 났었죠. 집 앞에서 뭐 기자회견하고 고향으로 막 내려갔다가 잡혀오는 이 과정이 바로 이때 전두환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신군보 세력들이 이제 그 내란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된 거고요. 그렇죠. 5.18 특별법도 이제 이때 제정되는 거고요. 전두환, 노태우가 당시 재판받을 때 그걸 세계의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그 이면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김대중과 김영삼의 그 세기의 대결. 이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그 김대중의 이제 마지막 대권도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도전? 네 번째 도전. 그 김대중은 이제 1997년 후반기에 그때 IMF 금융위기. 오래간만에, IMF 얘기를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그 금융위기가 이제 닥치고 이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1997년 이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이제 경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처럼 되었는데 김대중은 그때 딱 마치 경제 전문가처럼 딱 등장을 했어요. 김대중 후보의 그간의 행보를 쭉 보면 야, 정말로 준비된 대통령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경제 대통령이다가 딱 그 상황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김영삼 정부가 이제 경제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IMF 사태가 이제 터진 거고. 근데 사실 IMF 사태라고 하는 게 터진 이유 더 따져보면 사실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쌓여온 그 개발 독재 후유증. 사실 그게 이제 폭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김영삼한테만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사실 좀 김영삼이 제일 억울한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고, 뭐 잘못하면 구석기 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 당시 그런 농담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준비된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이제 딱 김대중 후보의 모습, 이렇게 딱 설득력 있게 이제 잡힌 거고요. 그럼에도 김대중 후보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지형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당선되기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충청권에 기반한 김종필하고 손을 잡는 DJP 연합. 이게 이제 실현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 김종필이 누구예요? 바로 그 5.16 군사 쿠데타 주역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이 오랫동안 몸담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김대중 본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세력의 일원이었는데도 선뜻 손을 잡았던 건, 야,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근데 요즘은 어쨌든 한국 정치가 이게 극단적인 대립, 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보복 정치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이번 대선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DJ가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박정희로부터도 그렇고, 전두환으로부터도 그렇죠. 그렇고. 이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막 이랬는데, 근데 특이하게 강조했던 게 정치 보복 안 한다, 절대로. 이런 거를 아주 확고하게 자기 입장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고요. 이게 독실한 천주교 신자여서 그런 게 쌓여왔던 것 같다. 뭐 이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정적이었던 김종필하고도 이렇게 선뜻
과감하게 손을 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운도 따랐던 것 같아요. 아, 운이요? 네. 당시 여당이 이해창하고 예. 그 이인재하고 맞다. 분열됐었잖아요. 그렇죠. 표가 분산된 예. 적도 본 거죠. 예. 아무튼 1997년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게요. 예. 이 여당과 야당이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 교체 예. 이걸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에 처음으로 그렇죠. 이뤄낸 선거였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 교체 이걸 일궈낸 최초의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국민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잘 제시를 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 지금은 당연시 되잖아요. 예전처럼 뭐 쿠데타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권을 잡는 시대는 끝났고. 그래서 이런 그 풍토가 이 자리 잡은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두 거대 정당들이 있는데 두 거대 정당만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3당, 제4당 다른 정당들도 좀 국민들에게 이 선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제도가 더 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도전기는 이제 여기서 이 대장정을 마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래네요.